1987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아침 7시, 출근 준비를 하던 경비원 김성호 씨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12층 복도에서 풍기는 형언할 수 없는 악취였죠.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04호 앞에 다가갈수록 그 냄새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안에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경찰관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붉은색으로 칠해진 방 안에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붉은 방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이미숙, 32세. 그녀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미숙 씨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누구와도 다투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형사들은 경악했습니다. 거실의 한쪽 벽면이 온통 붉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방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붉은 방 한가운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목이 졸려 사망했지만 사후에 끔찍한 훼손이 가해졌습니다. 오른손과 왼발이 절단되어 있었고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검시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발견 3일 전. 범인은 최소 72시간 동안 시신과 함께 그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담당 형사 박정민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지문도, 족적도, 그 어떤 물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빼고 붉은 벽면에 검은색 페인트로 쓰인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완성했다. 경찰은 즉각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녀는 사망 전날 밤 10시경 집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에는 그녀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들어간 거지?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CCTV를 모두 분석했지만 수상한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증언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했어요. 특별한 방문객도 없었고요.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들어왔다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2년 전 이혼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사건 당일 부산 출장 중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컴퓨터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망 3주 전부터 레드룸이라는 익명 채팅방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와 협력해 채팅 내용을 복구했지만 모든 대화가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피해자가 R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과 자주 대화를 나눴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벽에 쓰인 메시지의 R과 같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21일 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최혜진, 28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첫 번째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방 한쪽 벽면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피해자는 목이 졸려 사망한 후 신체 일부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왼손과 오른발이었습니다. 벽면에는 또다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 점점 완벽해지고 있다. 경찰은 연쇄살인임을 확신했습니다. 두 피해자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했고 둘 다 혼자 살았으며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은 서울에만 수만 명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최혜진 씨의 컴퓨터에서도 레드룸 채팅방 접속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R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레드룸 채팅방을 추적했지만 서버는 해외에 있었고 여러 경유지를 거쳐 접속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사이버 범죄 전문가 이준호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범인은 IT 지식이 상당합니다. 일반인 수준이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붉은 방해 살인마, 21일 주기 연쇄 살인, 제2의 유영철 사건인가?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밤에 외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21일 후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어요. 박정민 형사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사건에 매달렸죠. 특별수사본부는 프로파일러 강민주 박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녀는 FBI에서 수년간 연쇄살인 사건을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강 박사는 현장 사진과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범인은 매우 특별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수사팀 앞에서 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첫째, 범인은 자신의 행위를 예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표현이 이를 증명하죠. 둘째, 붉은색 방은 범인만의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의미 있는 행위로 승화시키려는 시도예요. 셋째, 21일 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범인에게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신체 절단은 트로피 수집 행위입니다. 범인은 살인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박정민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범인의 특징은 뭡니까? 30대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IT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평범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분노와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과거의 여성으로부터 심각한 거부나 배신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강 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수사팀은 밤낮 없이 레드룸 채팅방을 분석했습니다. 암호화된 대화 내용을 복구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레드룸은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익명 상담 채팅방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서로 위로하는 공간이었어요. 이준호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R은 이곳에서 친절한 상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민을 털어놨죠.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R은 매우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R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털어놨습니다. 가족 관계, 직장 고민, 그리고 사생활까지. 어디에 사는지, 언제 집에 혼자 있는지까지 말이죠. 범인은 이곳에서 희생자를 고른 겁니다. 박정민 형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신뢰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어. 더 심각한 건 현재도 레드룸에 R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함정 수사를 기획했습니다. 여성 형사가 외로운 직장인 역할을 하며 R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진 형사, 29세. 그녀가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아야 해요. 김유진 형사는 수지라는 가명으로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와봤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녀는 외롭고 우울한 직장인 여성을 연기했습니다. 며칠 후 R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 씨.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괜찮으시면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김유진 형사는 신중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빨리 정보를 주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대화를 나눴습니다. R은 정말로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이해합니다.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R이 제안했습니다. 수지 씨,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때로는 되면 상담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수사팀은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하지만 R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당신 집 근처 카페로 갈게요. 편한 시간 알려주세요. 김유진 형사는 강남의 한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CCTV가 많고 지원팀이 대기하기 좋은 장소였죠. 좋아요. 토요일 오후 3시는 어때요? R이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 토요일 오후 2시. 카페 주변에는 사복 형사들이 배치됐습니다. 김유진 형사는 와이어를 착용하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3시 10분. 3시 20분. R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유진 형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수지 씨.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봐요. 수사팀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 밤, 김유진 형사는 R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만나요. 그런데 요즘 정말 힘들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R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군요. 혼자 계실 때가 언제인가요?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함정 수사가 진행되던 바로 그날 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번째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정수연, 35세, 요가 강사였습니다. 또다시 붉은 방, 또다시 절단된 신체, 벽면의 메시지, 3번째 작품, 이제 절정을 향해 간다. R. 수사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R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범행이 일어난 거예요? 이준호 형사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니면 R이 여럿인 건가요? 강민주 박사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채팅방에 R과 살인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박정민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범인이 이미 희생자를 죽여놓고 우리와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검시 결과 정수연 씨는 사망 추정 시각이 2일 전이었습니다. 김유진 형사가 R과 대화를 나누기 훨씬 전에 이미 살해된 것이었죠. 우리가 노란한 겁니다. 박정민 형사는 분노했습니다. 3번째 피해자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 레드룸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일상과 주소까지 알려준 것이 확인됐습니다.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범인은 채팅방에서 외로운 여성들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은 후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순간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집에 침입하는 걸까요? 3 피해자 모두 도어락이 정상이었고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수사팀은 각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3 피해자 모두 최근에 도어락을 교체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 이미숙 씨는 2개월 전, 두 번째 피해자 최예진 씨는 1개월 전, 세 번째 피해자 정수연 씨는 3주 전. 도어락 업체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사팀은 3 피해자가 도어락을 교체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3명 모두 같은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안심 도어락 서비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업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대표 강태수, 45세. 네. 3분 다 저희 고객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시공했어요. 강태수는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찰은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확인한 결과 모두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때는 부산 출장, 두 번째 사건 때는 가족 여행, 세 번째 사건 때는 친구들과 낚시. 모두 증인과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강태수는 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정민 형사는 업체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제 동생 강태준이랑 직원 1명이요. 직원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출장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그날 저녁 경찰은 직원을 만났습니다. 유민석, 28세,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네.
저도 도어락 설치 작업을 돕습니다. 새 피해자 댁에 방문한 적 있나요?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업무 일지를 확인한 결과 유민석은 새 피해자 중 2명의 집에 함께 갔었습니다. 작업할 때 고객과 대화를 나눕니까? 네, 당연하죠. 어떤 기능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사용법도 설명해드리고요. 유민석의 알리바이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친구와 술 마심. 두 번째 사건 집에서 혼자 있었음. 세 번째 사건 집에서 혼자 있었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민석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대기업 IT 부서에서 3년간 근무 후 퇴사, 그 후 1년간 백수로 지내다가 현재 직장에 취직. 서울대 출신이 왜 도어락 설치 일을 하죠? 박정민 형사가 의아했습니다. 유민석의 전 직장 동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민석이요? 조용하고 일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좀 이상하긴 했죠. 어떻게 이상했나요?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렸어요. 점심도 혼자 먹고 회식도 잘 안 왔고 그리고 여자 동료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후로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다는 게 그 여자 동료를 계속 쳐다본다든지 퇴근 시간 맞춰서 나간다든지 결국 그 일로 문제가 되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강민주 박사의 프로파일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고학력, IT 전문 지식, 여성으로부터의 거부, 경험. 경찰은 유민석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원룸을 샅샅이 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절단된 신체 부위도, 붉은 페인트도,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했지만 레드룸 접속 기록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수사팀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박정민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가 범인이에요.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유민석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퇴근 후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집에만 있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요. 미행 중이던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정민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부터 21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패턴대로라면 곧 네 번째 희생자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레드룸 채팅방을 집중 감시했습니다. 알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여성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익명 채팅방이다 보니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유진 형사는 계속 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지 씨,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여전히 외롭고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가 많으신가 봐요. 네. 주말에는 항상 혼자 집에 있어요. 어디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근처에 좋은 상담센터가 있으면 추천해드리려고요. 미끼를 물 것인가, 말 것인가. 김유진 형사는 수사팀과 상의한 후 결정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아,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결해드릴게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R은 더 이상 만남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D-Day까지 3일. 경찰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강남 서초 지역에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유민석에 대한 미행도 계속됐습니다. D-Day 2일 전, 유민석은 평소와 같은 일과를 보냈습니다. D-Day 1일 전, 역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D-Day.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패턴이 깨진 건가요? 수사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강민주 박사가 말했습니다. 범인이 우리가 패턴을 알아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기를 깬 거예요. 그럼 언제 또 범행을 저지를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범인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 주기로부터 10일 후 일요일 아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라. 피해자는 한지은 30세 출판사 편집자였습니다. 또다시 붉은 방,
또다시 절단된 신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벽면의 메시지가 길었습니다. 네 번째 작품. 경찰들에게. 당신들은 영원히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 있다. 다음은 누가 될까? 궁금하지 않은가? 알. 명백히 경찰을 도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박정민 형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역시나 한지은 씨도 레드룸 채팅방 사용자였고 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 역시 안심 도어락 서비스를 이용해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2주 전에 말이죠. 유민석입니다. 틀림없어요. 박정민 형사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었습니다. 유민석은 사건 당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는 없나요? 집 건물에는 CCTV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CCTV에도 그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유민석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한지은 씨, 댁에 도어락 설치하러 간 적 있나요? 일지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아마 갔을 거예요. 최근에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그날 밤 어디 있었나요?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경찰이 자신을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처럼. 박정민 형사는 유민석을 장시간 신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이 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유민석은 침착했습니다. 도어락 설치하러 가면서 고객들 정보를 빼돌렸죠. 저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레드룸, 채팅방, 알아요? 모릅니다. 서울대 나온 똑똑한 친구가 왜 도어락 설치 일을 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학벌이 밥 먹여줍니까?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주 박사도 그를 면담했습니다. 유민석 씨, 당신은 외로워 보여요. 그럴 수도 있죠.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나요? 누구나 힘든 일은 있죠. 여성에게 상처받은 적 있나요? 유민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관련 없는 질문 아닌가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해 주시겠어요? 할 말 없습니다. 면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강민주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제 전문가로서의 직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찰은 유민석 주변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가족 관계, 학창 시절, 군 생활,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민석의 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가출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유민석이 중학생 때 사망했습니다. 그 후 유민석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여성 혐오로 발전했을 수 있어요. 강민주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버림받은 경험. 이 모든 게 그를 괴물로 만들었을 거예요.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유민석의 차량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미세한 혈흔이나 DNA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차는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최근에 전문 세차를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기록도 분석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하지만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이준호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은 레드룸 서버를 해킹한 범인의 IP를 역추적했습니다. 여러 경유지를 거쳐 결국 한국의 한 PC방으로 연결됐습니다. 강남의 스문의 시간 PC방.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개월간 수십 명이 그 자리를 사용했습니다. 유민석도 있나요? 화면을 돌려보던 형사가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유민석이 2개월 전 그 PC방에서 3시간 동안 머문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PC방에 가는 건 범죄가 아니니까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박정민 형사는 절박했습니다. 5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김유진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미끼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레드룸에서 알과 계속 대화하며 만남을 유도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회의 끝에 수사팀은 동의했습니다.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운 후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진 형사는 다시 수지가 되어 R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지난번에 만나기로 했다가 못 만났잖아요. 이번엔 꼭 만날 수 있을까요? 며칠간의 대화 끝에 R이 응답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꼭 가겠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수사팀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 주변에 20명의 형사를 배치했습니다. 김유진 형사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착용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카페 직원도 모두 형사로 교체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오후 6시 30분, 김유진 형사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준비 완료. 대상을 기다립니다. 오후 7시,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 안경을 쓰고 깔끔한 옷차림.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김유진 형사를 발견했습니다. 수지 씨? 네. 맞아요. R 씨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박정민 형사는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유민석인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입니다. 수사팀은 당황했습니다. R이 유민석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김유진 형사는 남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수지 씨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평소에 뭐 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머예요. IT 회사에서 일하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수지 씨, 혼자 살면 밤에 무섭죠? 저도 그래요. 네. 특히 주말 밤에는 더 그래요. 혹시 집이 어디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역삼동이에요. R 씨는요? 저는 분당이에요. 좀 멀죠.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남자가 제안했습니다. 수지 씨, 밖에 나가서 산책할까요? 여기 좀 답답하네요. 김유진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어폰으로 박정민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따라가세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나가요. 둘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주변 형사들이 은밀히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산책로. 여기 조용하고 좋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유진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R 씨, 왜 레드룸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레드룸? 네. 그 채팅방 주인이 R 씨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단지 참여자일 뿐이에요. 네. 레드룸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거기서 R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고요. 김유진 형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진짜 R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익명이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지 씨, 당신 혹시... 김유진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당신 경찰이죠?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R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경찰이라고. 순간 주변에 있던 형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남자를 조사한 결과 그는 정말로 평범한 IT 직장인이었습니다. 범죄 기록도 없고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습니다. 단지 외로워서 레드룸에 참여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R이 함정을 알아챘어요. 박정민 형사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대신 보냈어요.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짜 R은 경찰의 작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날 밤 수사팀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R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유민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민석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고 있거나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그때 이준호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대요. 뭔데요? 포렌식 팀이 피해자들의 SNS 계정을 더 깊이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4명의 피해자 모두 1년 전 같은 온라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답니다. 온라인 모임? 네. 빨간 방의 이상한 나라라는 독서 모임이에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빨간 방, 레드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독서 모임의 멤버 리스트. 그리고 그 안에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민석. 역시. 박정민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임의 운영자 이름. 강태준. 유민석의 고용주. 강태수의 동생이었습니다. 강태준도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강태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